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조 세계를 한번 보시면요, 우연히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설계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그 주장에 의하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연히 이런 모습을 이제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을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셨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창조 세계에 나타나 있는 이 신비한 구조를 통해서 이 세상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에서 발견되는 그 신비한 구조를 이제 세 가지로 좀 이제 제가 요약해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대칭 구조예요. 모든 자연물 이렇게 보시면요,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대칭 구조. 신기하죠? 예. 이게 우연히 생겼을까요? 우연히? 예. 아니면 설계한 것일까요? 예. 두 번째는 아마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프랙탈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프랙탈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프랙탈 구조는 눈만 떠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요, 다 이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대칭 구조, 프랙탈 구조가 어디로 수렴을 하고 있냐면요, 피보나치 수열, 이쪽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을 한번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의 모습, 우리가 이제 모습을 보면 사실상 과학자들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진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화는 오랜 시간 우연히 이렇게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목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랜 시간 우연히 생겼다면 여기에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그러나 창조는요, 설계와 지혜의 산물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이 설계되었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생겨났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았을 때 이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좌우 대칭 구조예요. 좌우 대칭 구조. 우리 그 초등학교 때, 지금 유치원인가요?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이런 그림 이제 많이 그리잖아요, 그죠? 데칼코마니.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물감 이렇게 해가서 이렇게 탁 접으면 똑같은 모습이 이제 배겨 나오는 거죠. 예. 이 좌우 대칭 구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예. 굉장히 안정감과 균형과 또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좌우 대칭 구조가요. 예. 한번 나뭇잎을 볼게요. 나뭇잎을 보시면 정확하게 좌우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반을 한번 나눠 보세요. 이렇게요. 예, 일반 잎사귀든지 단풍잎이든지 아니면 그 열대 화초든지 이렇게 반을 쫙 나눠 보면 정확하게 좌우 대칭 구조로 이게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도 한번 보시죠. 사람들의 얼굴도요. 얼굴도 정확하게 좌우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 아침에 다 거울 보셨죠? 예, 거울 보시면 만약에 좌우 대칭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얼굴이 만약에 좌우 대칭이 안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눈썹은 그 밑에 내려가 있고 한쪽 눈썹은 위에 올라가 있고요.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참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의 얼굴을 볼 때 좌우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예. 나비도 한번 보시죠. 나비. 예. 우리 이제 여러 종류의 나비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이 나비들도 보면 정확하게 그 좌우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날개를 가지고 아름답게 지금 이제 그 날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도 보면 좌우 대칭 구조예요. 호랑이, 호랑이도 있고요. 또 올빼미도 있고요. 또 굉장히 이 아름다운 열대 그 물고기가 있지만 정확하게 좌우 대칭 구조로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절로 이렇게 좌우 대칭 구조를 가졌어. 오랜 시간이 막 흘러갔더니 우연히 이 모습을 갖게 되었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나요? 예. 누군가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이렇게 좌우 대칭은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생명체의 이 좌우 대칭 구조 요 한 가지만 봐도요. 사실 진화가 아니라 창조와 설계를 증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프랙탈 구조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랙탈 구조의 정의를 한번 보시게 되면 부분의 모양이 전체의 모양을 담는 자기 유사성을 가지면서 동일한 모양이 한없이 반복되는 순환성을 보일 때 이를 프랙탈이라고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부분의 모양과 전체의 모양이 유사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무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한 반복. 이 구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게 무한 반복 생성되는 구조로 이 생명체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프랙탈 구조도 보시게 되면 특징이요, 자기 유사성. 이게 반복이 되고 있지만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잡해요. 같은 패턴이 이렇게 반복돼서 있고 순환성, 효율성, 조화와 아름다움으로 이제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자, 눈의 결정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 우리가 겨울에 눈을 이제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눈도 보시게 되면 이 프랙탈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결정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눈송이 하나 안에 이런 이 눈의 결정체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 눈의 결정체들이 이제 눈 한 송이를 이루고요. 눈 한 송이가요, 전체 눈을 다 이렇게 마치 우리가 요즘 컴퓨터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눈송이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쫙 깔아놓으면 이것이 눈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각각의 눈송이의 결정체들이 또 육각형 구조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뭇잎도 한번 보세요. 나뭇잎도 이렇게 보시기에 고사리 이제 양치류 이제 나뭇잎인데 이 전체의 잎사귀하고요, 각각의 잎사귀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아요. 같은 게 이렇게 쫙 붙어가지고 하나의 잎사귀를 형성하고 있고요. 이것이 또 전체의 잎사귀를 또 형성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이게 프랙탈 구조라는 거예요. 프랙탈 구조. 이 고사리도 보십시오. 고사리도 보시게 되면 자세히 보면요, 고사리 안에 고사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무한 생성하면서 고사리가 이렇게 자라나고요. 또 그것이 고사리 밭을 또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게 과연 우연히 오랜 세월이 막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 잘 먹는 이 브로콜리와 양배추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부분과 전체가 같아요. 같은 모양이 이렇게 계속 패턴을 이렇게 이루어서 하나의 전체적인 결정체를 이루고 있고요. 이것이 또 많은 양의 양배추, 브로콜리들이 또 이렇게 형성되고, 양배추 밭을 한번 가보시면 똑같은 양배추가 줄을 이어서 이렇게 재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브로콜리 농장도 가서 보시면 이런 브로콜리가 전체 밭을 이루고 있고 그 한 송이를 들여다보면
전체 송이의 그 축소판이 그 안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형태로 지금 이제 되고 이게 프랙탈 구조라는 거예요. 사람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뇌도 이렇게 그 뉴런이라고 하는 이런 이 신경 세포로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한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본 거예요. 지금 오른쪽은요. 확대해서 본 건데 이것이 전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또 전체를 또 이루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이제 사람의 뇌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연결되면서 부분이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사람의 폐 구조도 보면 똑같아요.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구조로. 예, 폐도 역시 같은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걸 어떻게 저절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걸 연결하면 수십만 킬로인데요. 예, 이것이 다 그 미세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그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막 뭉쳐져 가지고 단백질이 뭉쳐져 가지고 이런 구조를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예.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면 설계입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런 것이 누군가의 디자인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설계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한 특정의 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곳곳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이런 구조, 이런 복잡한 구조가 나타난. 이 번개도 보면요. 번개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번개도. 한 부분에 번쩍이는 그 스타일이요. 이 부분의 스타일이 전체의 모습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촥촥촥촥 같은 방식으로 퍼져가는 형식으로 이제 번개도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랙탈 구조는 동일한 패턴의 무한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체를 형성하고 있고요. 이것은 진화가 아니라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설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요. 증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하신 부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부분에 이렇게 박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작가의 작품을 보잖아요. 도자기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만든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만든 사람의 어떤 성품과 이런 특징들이 만든 물건에 이제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창조의 그 흔적들이 이 생명체에 지금 이제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연으로 설명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특정한 구조가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드실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구조를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해서 이거를 이제 연구한 사람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인 공식으로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구조를 수학적으로 또 이렇게 또 밝혀낸 거예요. 발명한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거를 이렇게 발견한 겁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의 머리도 똑똑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피보나치 수열이다. 피보나치 수열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발견한 분이 누구냐? 이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피타고라스 들어보셨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해가지고 이제 아마 수학 시간에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 보면 이제 별 모양이요. 별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별 모양이 있는데 별 모양 안에 정육각형이 있어요. 정육각형. 이 정육각형을 이 피타고라스는 가장 안정된 구조로 본 겁니다. 예, 가장 안정된 구조.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가 우리 현존하는 이 세상에서요 가장 안전한 구조가 있는데 이제 요 오각형, 정오각형을 이제 둔 거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의 그 상징물이 뭐냐? 그러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정오각형. 예.
피타고라스 학파의 상징물 하면은 정오각형. 정오각형이 가장 이 안정된 구조이다 하는 것이 피타고라스가 제일 먼저 이 구조를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안정된 구조가요, 우연히 생겨났을까요? 누군가 고안한 것일까요? 예. 제일 먼저 피타고라스가 이거를 이제 밝혀냈고요. 이것을 기하학적으로 이 정의를 내린 사람이 누구냐면 유클리드라는 사람이에요. 유클리드 사람이 이것을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0.618이에요. 0.618 소수점으로 쭉 무한 소수로 나가는데요. 일단 우리는 0.618이라고 합니다. 0.618이 가장 안정된 구조, 예,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안정된 구조고요. 사람들이 이 구조를 보게 되면 또 가장 안정되게 보는 거예요. 우리도 안정돼. 예, 만드신 분도 그걸 이제 해놓으셨고요. 우리도 그걸 보면, 그 모습을 보면 가장 안정된 모습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겁니다. 예, 이것이 우연인가요? 우연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어렵긴 하지만 좀 이제 수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예, 수열인데요. 갑자기 웬 수학 시간이야 뭐 하면서 이제부터 자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한 거니까 보겠습니다. 수열이라고 하는 건 숫자를 나열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요. 예. 그래서 숫자를 나열을 하는데 어떤 규칙에 따라 순서를 가지고 숫자를 배열한 것을 수열이라고 합니다. 무작위로 나열한 게 아니라요. 어떤 의도를 가진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서 나열한 것을 이제 수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위에 줄을 한번 볼게요. 어떤 수열을 갖고 있는지 한번 좀 물음표에 이제 우리가 답을 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 3, 5, 7, 9. 그 다음에 무슨 숫자일까요? 예. 그 규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씩 올라가는 거죠. 2씩. 예. 1에서 3, 3에서 5, 5에서 7, 7에서 9는 2씩 증가하는 패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 숫자는 9 다음에는 1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이것이 수열인 거예요. 수열. 예측이 가능한 거죠. 어떤 숫자가 다음에 나올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칸 한번 볼게요. 1, 4, 5, 7, 13이에요. 이거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3이라는 패턴을 갖고 있는 3. 예, 3. 1에서 4, 4에서 7, 7에서 10, 10에서 13은 모두 다 3씩 차이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13 다음에는 16이 나오는 거예요. 16. 16 다음에는 19가 나오는 것이고요. 예, 이런 패턴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1, 2, 4, 7, 11이에요. 예, 어떤 패턴이 있습니까? 예, 1에서 2는 얼마 차이가 있나요? 1이 차이가 있죠. 2에서 4는 2가 있고요. 4에서 7은 3이 있고요. 4에서 7은 4가 있어요. 오, 1씩 늘어나네요. 1, 2, 3, 4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5가 되겠죠. 5의 차이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11 다음에는 16이 나오는 거죠. 요걸 수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열. 수열의 구조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우게 될 수열은 뭐냐?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했어요. 피보나치 수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예.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불러요. 보실게요. 1, 1, 2, 3, 5, 8, 13, 21이에요. 막 무의미하게 나열해놓은 숫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수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수열이라 보면은 이것을 이제 이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발견한 수열이 되겠습니다. 피보나치. 그래서 제가 이제 정답을 드리면 앞에 두 항을 합친 게 그 다음 항의 답이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1은요 2, 1 플러스 2는요 3, 2 플러스 3은요 5, 3 플러스 5는요 8, 5 플러스 3은요 13, 예. 그리고 8 플러스 13은요 21. 그 다음 숫자는 뭐가 될까요? 예, 13하고 21을 더하면 되겠죠. 그죠? 예, 13하고 21을 더하면 34. 이게 피보나치의 숫자예요. 피보나치 숫자. 이 숫자를 발견한 겁니다. 피보나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앞서 얘기한 그 패턴을 이루는 구조예요. 이 패턴으로 하나님이 온 자연 세계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피보나치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발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피보나치인데요. 레오나르도 피보나치입니다. 이탈리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피보나치가 이름이 아니에요. 이분은 피보나치라고 하는 것은 보나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피보나치. 보나치의 아들 누구요? 레오나르도. 당시 이태리에는요, 레오나르도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피보나치의 아들 레오나르도 이렇게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보나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12세기에 이제 살았던 인물이 이제 되겠는데요. 유럽의 아라비아 숫자 체계를 처음으로 소개했던 인물이고요. 산수의 서라는 책에서 이 피보나치 수요를 이렇게 공개한 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피보나치 수요를 발견한 거죠. 어떻게 해서 그럼 피보나치 수요를 이 사람이 이제 발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의 번식 과정을 통해서 이 수요를 발견한 거예요. 토끼가 어떻게 번식하느냐? 그래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이 번식되는 이 개체수를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토끼가 그 자신의 자손들을 번식해 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규칙을 발견한 거예요. 수의 규칙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가정을 내렸냐면요. 이분이 어린 토끼가 있는데요. 어린 토끼가 한 달이 지나면 어른 토끼가 돼요. 그리고 또 그 어른 토끼가 한 달이 지나면 한 쌍의 토끼를 낳는 것으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이랬을 때 토끼가 어떤 식으로 번식하느냐 하는 것을 수열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달에는 이 아기 그 한 쌍을 가져온 거예요. 토끼 아기 한 쌍을 가지고 왔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달에는 한 쌍의 토끼만 있는 거죠. 한 쌍의 토끼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달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기 한 쌍이 이제 어른 토끼가 된 거예요. 어른 토끼 한 쌍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몇 마리의 토끼가 있나요? 역시 한 쌍의 토끼가 이제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달까지요. 근데 세 번째 달을 가게 되니까 세 번째 달에는 어른 토끼가요, 아기 토끼 한 쌍을 낳은 거예요. 이제 어른이 되어서 한 달이 지났으니까 낳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른 토끼 한 쌍과 아기 토끼 한 쌍에서 두 쌍의 토끼가 이제 생겨난 겁니다. 그랬을 때 네 번째 달은 어떻게 되느냐? 네 번째 달을 보게 되면 이제 아기 토끼는 어른 토끼가 되었고요. 어린 토끼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부모 토끼가 되었어요. 기존에 부모 토끼가 한 쌍 있었죠. 그래서 부모 토끼가 두 쌍이 되었고요. 부모 토끼 두 쌍은 또 두 쌍의 토끼를 또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토끼 두 쌍, 아기 토끼 두 쌍, 그래서 네 쌍의 토끼가 이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보자. 네. 그리고 넷째 달까지 했나요? 넷째 달. 세 쌍. 그다음에 다섯째 달 보게 되면 이제 어른 토끼 두 쌍이 있고요. 아기 토끼 두 쌍, 그다음에 어른 토끼 한 쌍. 그래서 다섯 쌍의 또 토끼가 생기게 되고요. 여섯 달째는 세 쌍의 어른 토끼, 그래서 아기를 낳아서 세 쌍의 어린 토끼, 그다음에 두 쌍의 어른 토끼, 이렇게 해서 8쌍의 토끼가 이제 또 존재하게 되고요. 일곱째 달에는 또 같은 방식으로 해서 11쌍의 토끼가 이제 생겨났다. 그래서 요 규칙을 이제 발견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토끼가 번성하는 것을 통해서 피보나치 수요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과거에 연구했던 유클리드, 그다음에 피타고라스가 얘기했던 이것과 주장했던 부분이 이 수열로 수렴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피보나치가. 그래서 이 피보나치 수요를 이제 산수의 서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이 자연계들이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제 움직여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고요. 1 더하기 2는 3이고요. 2 더하기 3은 5고 3 더하기 5는 8. 그래서 이 전항의 두 숫자의 합이 다음 수로 결정되는 이런 수열이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식이 되는 거예요. 앞항의 두 항이
더한 값이 그 다음 항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수열을 이뤄 나가는 방식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식물 또 생명체들이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꽃잎의 숫자라든가 또 잎차례, 그 나뭇잎 있잖아요. 나뭇잎의 잎차례, 그 다음에 나뭇가지의 숫자들, 씨앗의 이중 나선 구조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전부 이 숫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숫자. 피보나치 숫자로 지금 다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화이트 칼라 백합인데요. 꽃잎이 하나예요. 1은 피보나치 숫자죠. 피보나치 숫자로 되어 있어요. 두 장짜리가 또 있습니다. 꽃기린인데요. 2도요 역시 피보나치 숫자예요. 피보나치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꽃잎은 피보나치 숫자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연령초인데요. 연령초는 꽃잎이 3개예요. 3개짜리. 항상 그 연령초는 꽃잎이 3개예요. 3개. 3개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도 피보나치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무궁화꽃이죠. 무궁화꽃은 꽃잎이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장. 이것도 피보나치 숫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는 왜 코스모스는 8장일까? 아니 9장도 아니고 7장도 아니고 6장도 아니고 8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꽃잎이. 근데 이 8이 어떤 숫자다? 피보나치 숫자라는 거예요. 이게 어쩌다 우연히 생길 수 있죠. 어쩌다. 꽃잎이 하나짜리 될 수도 있고 뭐 3개짜리 생길 수 있죠. 근데 계속 그 이제 조사를 해보면 해볼수록 꽃잎의 숫자가 변화가 있어요. 있는데 다 피보나치 숫자로 이게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피보나치 숫자가 아닌 꽃잎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 예외적으로 있는데 대부분이 이 숫자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꽃잎의 숫자를 다 발견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데이지 꽃을 보니까 데이지 꽃잎은요. 13장짜리도 있고 21장짜리도 있고 34장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 13장 21, 34는 어떤 숫자라고요? 피보나치 숫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33장짜리 그런 데이지 꽃은 없어요. 12장짜리 데이지 꽃 없어요. 19장짜리 데이지 꽃 없어요. 이거 13, 21, 34로 이렇게 끊어져서 데이지 꽃잎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군가 이거는 그 디자인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연히 생겼다면요. 뭐 1장짜리 데이지 꽃도 있을 수 있고 뭐 9장짜리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발견되는 꽃잎의 숫자가 전부 이렇게 피보나치로 나와 있고요. 그것이 또 그 배수로 지금 이제 형성되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나뭇가지예요. 나뭇가지도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도로변에 나뭇가지 많이 보잖아요. 산이나 이렇게 그 가로수들을 보면 나뭇가지가 있는데 이 나뭇가지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뻗어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피보나치 수열로 뻗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 가지를 보게 되면요, 이게 성장하면서요, 성장하면서 첫 번째 그 어린 가지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요, 두 번째는 2가지가 되고요, 2가지에서 3가지, 3가지에서 5가지, 8가지에서 13가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뭇가지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거 이렇게 해요. 근데 그 퍼져나가고 있는 그 나뭇가지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모두 다 피보나치 숫자로 펼쳐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절로 가능합니까? 대부분의 나뭇가지가 이런 형식으로 펴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잎차례도 한번 보실게요. 잎차례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잎차례도 보면 이렇게 뭐 마주나기, 어긋나기, 뭐 돌려나기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나선으로 돌아가면서 잎차례가 이렇게 그 형성이 되는데요. 잎이 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차례 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칙으로 잎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정 규칙으로, 규칙을 가지고요. 그래서 한 바퀴 돌 때 이제
두 개의 잎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한 바퀴 돌 때 세 개의 잎 차례, 두 바퀴 돌 때 다섯 개의 잎 차례, 세 바퀴 돌 때 여덟 개의 잎 차례, 다섯 바퀴 돌 때 13개의 잎 차례. 이렇게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종류별로. 예. A란 나무는 뭐 한 바퀴 돌 때 두 개의 잎, 또 어떤 나무는 한 바퀴 돌 때 세 개의 잎, 어떤 나무는 다섯 바퀴 돌 때 13개. 이렇게 해서 규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에 따라서 잎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순서를 가지고요. 순서를 가지고. 근데 그 순서를 놨는데 다 그 순서가 어느 숫자라고요? 피보나치 숫자라는 거예요.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피보나치 숫자하고 딱 일치돼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나뭇잎이 나눈 순서도요.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순서대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 나는 게 아니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각도가 있다. 각도를 가지고서 이제 이 잎이 이제 나옵니다. 이것을 황금각이라고 하는데요. 황금각. 나선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일정한 각을 유지하면서 이제 잎이 나오는데요. 그 잎의 각도가 정확하게 222.5도라는 거예요. 222.5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222.5도 지나서 또 나오고 또 200.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잎이요 붙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탁탁탁탁 붙어서 나오게 되면 그림 그리는 것처럼 톡톡톡톡 나오게 되면 잎이 겹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222.5도를 가지고서 탁탁탁탁 돌려나게 되니까 잎이 겹치지 않으면서 골고루 이렇게 잎이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저기 그 밖에 그 가로수 보잖아요. 가로수 우리가 좀 한여름에 더울 때 가로수 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시원하잖아요. 아니 왜 시원하지? 그늘이 져서 시원하지. 그늘이 져서 시원한 건 당연한 건데 이 나뭇잎이 그 펼쳐져 있는 구조가요. 이렇게 그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나뭇잎으로 보자면 햇빛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뭇잎이요 햇빛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면요 시원한 거예요. 시원한 겁니다. 최대한 차단하고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나뭇잎이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솔나무 잎이든 뭐 이 플라타나스 잎이든 무슨 잎이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가 바로 황금각에서 나온다는 거죠. 황금각. 이 황금각이요 360도를 1.618로 나눴을 때 정확하게 222.5도인데요. 222.5도를 가지고서 이 나뭇잎의 구조,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제 알려진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뭇잎을 보시게 되면 햇빛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이 그늘진 곳에 가면요, 이렇게 이 수풀이 우거진 곳에 가면요, 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더운 이 여름날에도 거기만 들어가면 아주 서늘할 정도로 시원한 걸 느끼는 거예요. 완벽하게 햇빛을 차단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저절로 생겼을까요? 저절로? 그냥 우연히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나무가 그냥 이런 모습을 지 맘대로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피보나치 수요를 따라서 이 각도를 가지고서 잎이 어긋나기며 돌려나기며 이런 것들을 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지 않으셨다면, 창조주께서 디자인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구조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이 반복된 구조잖아요. 반복된 구조. 예. 자, 한번 여기도 한번 볼게요. 솔방울인데요. 이 솔방울을 보니까 자세히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도 나선이 형성되어 있고요. 반시계 방향으로도 나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세히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만 나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반시계 방향으로도 나선이 있어요. 예. 시계 방향의 나선을 보니까 13개 13줄 돼 있고, 반시계의 그 나선 그 숫자를 세 보니까 8줄이에요.
8줄 13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솔방울이 한쪽은 왜 8줄이고 왜 한쪽은 13줄일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7줄도 될 수 있고 9줄도 될 수 있는 건데 왜 8줄 13줄이냐는 거죠. 왜요? 8과 13은 어떤 숫자라고요? 피보나치 숫자. 이 솔방울의 이 나선 그 숫자가 지금 피보나치 숫자로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바라기 씨도 한번 보시게 되면요. 해바라기가 이제 큰 것도 있고요. 작은 것도 있어요. 큰 해바라기, 작은 해바라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해바라기도 역시요. 솔방울처럼 오른쪽 나선, 왼쪽 나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양쪽이 다 나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나선은 34개, 왼쪽 나선은 21개. 그리고 좀 큰 해바라기를 보니까요. 오른쪽 나선은 55줄, 왼쪽 나선은 34줄 돼 있는 거예요. 근데 21, 34, 55가 어떤 숫자라고요? 피보나치 숫자라는 거예요. 디자인되어 있는 거죠. 설계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해바라기 이 씨앗이 박혀 있는 것도요. 이게 지 맘대로 이렇게 박혀지는 것이 아니라 황금각을 통해서, 황금각을 통해서 이 씨앗이 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파인애플 껍질도 한번 보시게 되면요. 파인애플 껍질이 세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방향에 자세히 보시면 세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방향. 세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방향을 보시면 이렇게 약간 이 대각선이요. 대각선으로 있는 그 나선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5줄로 되어 있는 겁니다. 5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가운데 그림은요. 가운데 그림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왼쪽 사선으로 되어 있죠. 왼쪽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숫자를 해버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각선으로 또 되어 있는 부분이요. 대각선 부분 요거는 13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5, 8, 13이 어떤 숫자라고요? 피보나치 숫자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파인애플 껍질도 지멋대로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서 이 파인애플 껍질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확하게 피보나치 숫자로 이렇게 수렴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중 나선 구조. 이제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왜 피보나치 수열일까 지금? 이 피보나치 수열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피보나치 수열이 가장 적은 공간에 가장 많은 씨앗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바람이 불고요. 이렇게 막 추위와 더위가 있을 때에도 잘 견딜 수 있는 구조예요. 떨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만약 한 줄로만 되어 있다면요. 쉽게 풀어질 수가 있어요.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풀려지지 않는 구조로 촘촘한 구조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피보나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하면서 아름다운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시당초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서 설계를 가지고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피보나치 수열과 이제 황금 비율인데요. 이 피보나치 수열이 이 황금 비율 가장 아름다운 비율로 이렇게 우리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단단하고 치밀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아름다운 구조. 아름다운.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연에서 발견되는 이걸 가지고요. 우리 생활 가운데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보나치 수열을 보시게 되면 황금 비율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황금 비율. 황금 비율을 볼게요.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비율이 됩니다. 가장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눈으로 볼 때요.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름답겠죠. 우리
이 사람들이 볼 때도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비율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피타고라스가 정오각형에서 발견한 내용이고요. 또 유클리드가 기하학에서 정의 내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대 1.618이 황금 비율이에요. 1대 1.618. 그래서 1대 1.618을 볼 때 가장 안정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느껴지는데 바로 이것이 피보나치 수열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A하고 B가 있잖아요. A하고 B. A하고 B가 1.618일 때 이것을 이제 황금 비율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길이요. A 플러스 B하고 긴 부분 A하고 나눴을 때 1대 1.618 요것을 수렴할 때 가장 안정된 구조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볼 때도요. 사각형을 보실 때도 1대 1.618의 사각형을 보았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정된 모습을 우리가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TV를 본다든가 컴퓨터 우리 이제 화면을 본다든가 아니면 유튜브 화면을 볼 때요. 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1대 1.618, 꼭 1대 1.618 대 1은 아니에요. 근데 요거로 수렴한다는 거 이렇게요. 최종적으로는 여기로 이제 수렴하는 쪽으로 갈 때 사람들은 안정감과 편안함, 또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피타고라스가 정육각형에서 발견된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수치적으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요 모든 자연에 이 구조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뭇잎에서요 또 나비의 날개를 통해서 날개를 통해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직사각형이요 1대 1.618의 직사각형 요 구조를 이제 여기서 다 발견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에도 요것을 적용했을 때요 굉장히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명함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많이 팔리고 있는 TV들도 이런 그 구조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빈치의 인체도인데요. 다빈치 인체도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균형 잡힌 인체의 모습이죠. 모습인데 이것도 정확하게 1대 1.618의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이런 모습이 아닌 분도 있죠. 사람들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근데 요 1대 1.618의 구조로 수렴할 때 굉장히 사람이 안정되고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는 구조라는 거예요. 다빈치는 알았을까요, 이거를요? 가장 아름다운 구조를 그렸는데 이 모습이 된 거예요. 자, 인체의 손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도 이 황금 분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 손가락의 마디가 대충 이렇게 뭐 이렇게 금을 거놓은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황금 분할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첫째 마디, 둘째 마디, 셋째 마디. 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너스 조각상도 마찬가지고요. 이 구조로 수렴하는 것을 그래서 이 모습 볼 때 참 멋있네, 아름답네. 이런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나리자의 황금비도 여기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런 구성으로 보았을 때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보나치의 이 수열과 황금 나선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맨 가운데 이제 1이 있죠. 1이라고 하는 정사각형이 있고요. 1이라고 하는 정사각형 옆에 또 하나의 정사각형이 있고요. 그것을 변으로 한 이 정사각형을 그리고요. 또 이 3을 변으로 한 정사각형을 그리고요. 또 5를 변으로 하고 있는 정사각형을 그리고요. 또 5와 3을 합친 정사각형 8의 정사각형을 그리고요. 또 13이라고 하는 정사각형을 그리고요. 21이라고 하는 정사각형을 그리는데 이 숫자가 어떤 숫자입니까? 피보나치 숫자죠. 요것을 쫙 연결을 하게 되면 중심부를 연결하게 되면 이제 황금 나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 비율, 황금 각, 황금 나선 이것이 전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피보나치 수열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균형 있게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부에서 쫙 처음에 이제 급경사로 돌아가게 되고요. 나중에 완경사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 황금 나선인데, 이 자연물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구조를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급격한 이 경사, 그다음에 완경사로 이렇게 돼 있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 귀가. 만약에 귀가 이렇게 그 동그랗게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 그 만두 보면은 이제 동그란 만두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렇게 생겼다고 그러면 멋있게 보이겠어요? 그 귀가? 근데 이렇게 나선형, 황금 나선형일 때 아름답게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게 황금 곡선이 되겠습니다. 장미꽃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미꽃도 한쪽 부분이 이렇게 경사가 급하지요. 그 다음에 펼쳐지면서 이렇게 경사가 완경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동그란 장미보다는 이렇게 퍼져 있는 그 장미를 우리가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태풍도 마찬가지죠. 태풍의 모습도 이 황금비를 가지고서 이렇게 회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앵무조개도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형성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또 우주에 있는 은하계 모습도 이 황금 나선형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동일한 솜씨가 아니겠습니까? 한 분이 만드신 솜씨가 곳곳에 이렇게 배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우주부터 지금 아주 작은 미생물부터 사람의 인체계까지 이런 이 황금 구성이 이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창조된 모든 자연 세계의 이런 구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네. 이러니까 우리가 아름답지, 이렇게 멋있지, 웅장하지, 경이로움을 느끼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 이 나무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겼겠지. 우리 귓바퀴 그냥 이렇게 생겼겠지. 우리 얼굴 인체 대충 이렇게 뭐 이렇게 됐겠지 하는 건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섬세하게 일정한 규칙과 패턴을 가지고 다 만들어 주셨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볼 때 질서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안정감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참 낭비가 없는 그 효율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모습 디자인은요,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푸름푸름 되어 있습니다. 우연과 오랜 시간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계와 지혜의 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황금 비율로, 황금 각대라고 그랬는데 각대가 아니고요, 황금 각도로, 황금 나선 구조로 생명체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피보나치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수열로 만든 겁니다. 수열로 만들어서 이 구조로 하나님이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패턴인 거죠. 좋아하시는 패턴이 자연 세계에 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시편 104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만드셨으니 주의 부요하심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우리가 대충 볼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늘 이제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구나.
또 경탄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세계 만물 속에 심어 놓으신 신비한 구조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